오늘은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실내 거주가 많고 피부 보호를 위하여 온몸을 가리거나 UV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초고령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비타민 D의 여러 생리적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노후 건강을 위하여 젊었을 때부터 비타민 D 섭취를 권유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 발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6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의사였던 위슬러와 길슨 두 의사는 각각 구루병인 리케츠를 인식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구루병은 어린 아이들에서 특히 칼슘과 인의 대사 장애로 인하여 뼈 발육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척추나 다리의 변형을 동반합니다. 지금은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것인지 잘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구루병을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200년 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의사였던 시나이 데키는 구루병이 바르샤바 공업지대에 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잘 발생하는 반면 바르샤바를 벗어나 시골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에 사는 아이들은 석탄이나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도시의 대기 오염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것이 구루병의 원인이라고 요약하여 처음으로 구루병과 햇빛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그 당시 의학계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햇빛이 뼈에 무슨 영향을 줄까 싶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업화가 과속화되면서 구루병이 유럽 사회에 더욱 증가하고 19세기 말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도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90% 이상이 뼈 질환이 나타나고 유사하게 1800년대 말부터 미국의 보스턴과 뉴욕에서 구루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1900년에 한 보고에 의하면 보스턴 지역의 어린이 80%가 구루병으로 고통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1918년 에드워드 멜란바이 박사는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비글 실험 계획에 그 당시 아이들이 많이 먹던 귀리 같은 오토밀을 먹게 하고 햇빛을 못 보게 개를 실내에서만 거주하게 하였더니 개가 구루병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하여 그 당시 많이 잡히는 생선 대구 간류를 사료에 첨가하여 다시 실험을 해보았더니 구루병이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는 1921년 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간류에 지용성 비타민 같은 어떤 성분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 1920년대 많은 쥐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쥐의 피부를 벗겨서 UV를 쬐보거나 또 쥐 사료에도 UV를 쬐어보는 황당한 실험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 지용성 비타민 A도 발견하게 되고 수용성 비타민 B와 C도 발견하는 수확도 동시에 얻게 됩니다. 따라서 구루병을 치료하는 지용성 물질은 그 순수에 따라서 비타민 D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적 구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1920, 30년대에 독일의 과학자 윈 다우스는 1928년 이러한 화학 구조를 밝힘으로 인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생리적으로 활성 형태와 비활성 형태가 존재하고 식물에서도 아주 유사한 비타민 D가 발견되는데요. 동물의 비타민 D와 구분하여 식물의 것은 비타민 D2, 동물의 것은 비타민 D3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비타민 D의 발견 과정을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왜 성인인 우리도 비타민 D를 잘 섭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여러 생리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사이로이드인 갑상선과 부갑상선인 패러사이로이드는 칼슘과 인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로이드, 갑상선은 켈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부갑상선은 패러사이로이드 호르몬인 부갑상선 호르몬, 즉 PTH를 분비합니다. 이 두 호르몬 중 켈시토닌은 뼈의 칼슘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는 뼈에 있는 파골세포를 자극하여 뼈에 축적되어 있는 칼슘을 녹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 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칼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은 우리 피부에 존재하여 햇빛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비타민 D 전구 물질로 비활성 형태인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이때 OH기 하나를 붙이게 되고 다음에 콩팥에 가서 또 하나의 OH를 붙임으로써 비로소 활성을 갖는 완전한 비타민 D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활성 형태의 비타민 D는 콩팥이나 장에서 체외로 빠져나가는 칼슘과 인을 재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칼슘 농도와 인 농도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D가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아니고 또 특히 노화가 되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타민 D와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는 서로 그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TH는 활성 비타민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비타민 D는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 생성을 다시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부갑상선 세포 증식에도 억제하여 부갑상선 농도를 아주 철저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게 된다면 부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높은 농도의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과도하게 빼내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며 혈중에 높은 칼슘 농도를 유발하게 되고 이 높은 칼슘 농도는 또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심하다고 여러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 농도를 잘 유지하여 햇빛을 잘 못 보는 요즘 시대에 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햇빛을 보더라도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에는 꼭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가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수의 스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